주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AI 시대 화엄의 세계관을 다시 묻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인간과 AI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고 소주제를 달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에서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워낙 또 이 현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좀 멋쩍긴 합니다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나서 오늘 또 주제에 걸맞게 화엄 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화엄 사상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화엄 사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의상 스님의 화엄 일승 법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스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법성계라고 하죠. 법성계의 개송을 따라서 우리 AI 기술에 대해서 그 법성계의 관점에서 한번 AI 기술을 한번 짚어보면서 AI의 속성 그리고 AI의 구조에 대해서도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런 강연, 이런 담론, 그런 우리가 고민들,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요즘 시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누구나 다 스님은 스님대로 우리 사회 구성원은 각 분야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일말의 불안감,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들이 아마 팽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지금 AI 기술이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AI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천착하면서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해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최근의 속도와 변화의 움직임, 그 체감의 느낌은 거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에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밖에서 4, 50년의 변화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일주일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엄경을 통해서 법성계를 통해서 AI 구조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러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질문. 과연 우리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그런 무엇인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고 나보다 더 글도 잘 쓰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창의적인 것 같고 또 내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될 논문이나 글들을 이 AI는 순식간에 다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주니까 과연 나라는 존재는 이 AI의 비교 혹은 AI의 등장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과거에 좀처럼 던지지 않았던 성찰적인 질문들, 의문들을 던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어떤 물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질문은 인간과 AI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AI를 아까 우리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말씀도 해주셨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예측, 예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 AI는 그러한 질문들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마 지금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 안에 그것도 이제 가장 길게 잡아서 우리 주변에 이제 로봇들이 걸어 다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로봇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케어해드리고 또 우리 친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건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죠? 대방광물 화엄경에 보면 야마천군 개참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심여공화사, 화종종오음, 일체세계중 무법이 무조라.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것들을 그려내나니 일체세간 가운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자, 그렇죠. AI가 우리 주변에 지금 등장했다 그래서 마치 대상화시키고 타자화시켜서
마치 AI가 두 발로 뚜벅뚜벅 우리 옆에 걸어온 것처럼 제가 의인화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 이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능을,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모사한 또 다른 형태의 창조물, 창작물 내지는 모사물을 만들려는 욕망은 과거부터 또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1956년 다트머스 회의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인류의 어떤 공식적인 논의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AI도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뭐 너무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어느 행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슈퍼맨처럼 우리 지구에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또한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상상력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게 너무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결국은 또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 또 결론도 여기서 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이렇게 너무 AI 주제가 지금 심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비장하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뭐냐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도 있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산문에 엊그제 들어오신 우리 행자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학인 스님들, 우리 뭐 선방 스님들도 정진하신다고 또 이제 미디어하고 접할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에 비추어서 몇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될 영상은요, 지난번에 며칠 안 됐죠.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가전제품에 관한 이제 뭐 박람회라 그럴까요? CES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라고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과거에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상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틀라스라는 로봇입니다. 현대자동차에 나왔고요. 앞으로 좀 여러분들 영상들 유튜브들 보시면 그 중국의 유니트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로봇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울 정도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아까 그 아틀라스가 백플립을 하다가 넘어질 뻔한 거 보셨죠? 근데 놀랍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고 떠들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게 왜 대단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서 주로 보시고 있는 유니트리의 로봇들도 백플립을 합니다. 이제 뒤로 공중제비를 돌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저 백플립을 해서 넘어질 뻔하다가 이렇게 같이 지탱해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러한 형태로 미끄러져서 오류가 났을 때 이 로봇이 실시간으로 다관절 360도 회전하는 그 관절을 갖고 다시 평형을 맞추고 균형을 잡아내는 기술이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이렇게 손꼽히는 내용들인데 아까 아틀라스 로봇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다시 또 금방 이제 자세를 잡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업계에서는 흔히 단순히 이제 쿵푸를 위한 쇼잉을 하기 위한 로봇들이다라고 그 혹평이 있을 정도로 실제 과연 저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 혹은 가정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현대에서 지금 제작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의 로봇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움직이면서 무거운 것을 들고 또 이동시키고 또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서 당장 투입돼서 쓸 수 있느냐 여부를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단연코 이번에 아틀라스 로봇의 성능이라든지 또 그런 안정성 그리고 또 돌발 사태에서 다시 또 평형을 잡아가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예. 여기 지금 떠 있는 게 AI 생성 콘텐츠의 현실이라고 지금 돼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다 보면 그 웹페이지들 있지 않습니까? 월정사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웹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다 보면 보이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들이 과연 AI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약 90만 페이지에 달하는 신규 웹페이지를 분석을 해봤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순수 인간이 만든 것은 25.8%, 나머지 70% 이상은 대부분 다 AI가 관여한, AI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AI로만 만든 웹페이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에이전트 AI 얘기도 이따가 하겠지만 전부 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의 웹페이지들이 지금 제작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I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없고요.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뒤에 보면 Perception AI라 그래서 사물 인식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2년도에 세계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갖고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되지 않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2012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매년 이미지넷 대회라는 대회를 엽니다. 그 이미지넷 대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의 사진들 10,000가지, 1000장, 10,000장을 이렇게 AI 기술로 인식하게끔 하는 경연대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MIT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도쿄 공과대학, 모든 유수한 대학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똑똑하다는 분들이 모여서 전통적 방식으로 사물 인식 능력을 서로 테스트해 본 결과 평균 60점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잘하는 대학에서 나온 AI도. 그런데 2012년부터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즘 AI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프리 힌튼 박사가 이끄는 토론토 대학의 그 일리아스 추케보부터 시작해서 그 대학원생 3명하고 같이 토론토 대학 팀을 이끌고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이미지넷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토론토 대학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처음으로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처음으로 토론토 대학이 다른 대학을 다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토론토 대학의 평균 점수가 87점이 넘었었어요. 다른 팀들은 50점, 60점 넘기가 힘든데 압도적인 수준으로 토론토 대학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연구팀들이 봤을 때 저기는 도대체 어떤 기법을 쓰길래 이렇게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는가 봤더니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AI를 구동하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바로 그 다음 때에도 전부 대부분의 전 세계의 유수한 대학의 팀들은 전부 딥러닝 기법으로 이미지넷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확 높아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3, 4년 전까지 그 대회가 유지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딥러닝을 개발한 토론토 대학 팀이 97.8인가를 받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반 대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사물인식 테스트를 합니다. 인간들은 도대체 얼마 정도 맞을 수 있느냐, 사물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딱 지나갈 때 보면 바람에 불린 검은 비닐봉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어린애들이 튀어올 수도 있고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올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저 사물이 무엇인지 그때 늦지 않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스탠포드 대학 1, 2학년 출신 학생들이 받는 평균 점수가 91점에서 92점 사이가 맥시멈 최고 점수입니다. 그런데 AI는 97.8을 맞았다는 거죠. 그때가 2012년 지나서 2013년, 14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서 AI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과거 1956년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오긴 했는데 전혀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때마다 다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나 정부에서도 신경망, 딥러닝이라는 그런 기술, 그때는 그런 표현을 안 썼죠. 인공신경망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써서 펀드, 연구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거절을 당하거나 전부 다 그 논문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딥러닝 기법으로 AI 연구를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다가 2012년부터 그 제프리 힌턴 박사팀이 그 연구를 통해서 일약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2015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벌이게 되고 그때 들어왔던 서울에 왔던 팀이 바로 데미스 하사베스가 이끄는 딥마인드 팀이 바로 2012년도 이후에 3년 만에 그 딥러닝 기법을 바로 차용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구글의 슈미트 회장이 그 딥마인드 팀을 통째로 사버리죠. 통째로 인수하면서 그때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때 당시에 이세돌과 경연을 벌였던 인공지능이 바로 퍼셉션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AI라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검은 돌인지 하얀 돌인지부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바둑을 일단 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둘째 치더라도 그게 퍼셉션, 인식하는 AI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돌하고 붙었던 AI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닥 관심은 없었을 건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된 게 바로 이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 생성형 AI라는 게 바로 2022년 11월 30일 지금 저는 그 날짜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유튜브를 통해서 밤늦게 보다가 예물 끝나고 와서 보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생성형 AI가 처음 나옵니다. GPT 3.5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던 GPT 3.5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제미나이 그리고 뭐 챗GPT, 클로드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글을 써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음악을 작곡해주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주는 AI라는 거죠. 그걸 제너러티브 AI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열풍이 시작되기도 무섭게 작년부터 휩쓸고 나오기 시작했던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트 AI라고, AI 에이전트라고도 하고요. 에이전트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줘, 대신 써줘, 대신 요약해줘 하는 정도가 생성형 AI였다면 에이전틱 AI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시지 않습니까? 여행사를 에이전트 뭐 이런 말씀 많이 쓰죠. 마치 여행사에 우리 성지순례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가고자 하니까 그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도 간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알아서 항공편, 숙박편,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 뭐 할 거 없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여행사에서 알아서 계획을 짜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편까지 다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비용만 청구하는 방식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가 알아서 에이전트가 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AI는 뭐냐? 말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AI가 알아서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받아서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반 앞뒤 맥락에 맞게끔 그 일처리를 수행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하나 했다 그래서 그것만 딸랑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내용을 다 살펴서 다음 보고서까지도 설정만 해놓으면 알아서 맞춰주고 또 과거 데이터도 알아서 다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시킨 것만 알아서 하는 우리 승가대학으로 치면 치문반 1학년이 아니라 알아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4학년 대교반이 하듯이 착착 알아서 앞뒤 문맥을 따져서 다 일을 마무리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에이전트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부터 에이전트 AI가 뭐 스카이워크부터 시작해서 많았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워크를 쓰는데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벌써 또 에이전트 AI를 벗어나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방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AI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AI를 드디어 어떻게 한다? 알고리즘 차원에서 우리가 인터넷 공간 또는 웹에서 머물러 있는 AI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랑 같이 이 물리적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물리적 외관을 갖춘 형태로 AI가 지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 5천, 코스피가 5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뭐 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피지컬 AI 단계로 넘어가는 산업 전체 전반의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 자세한 얘기는 중간중간 틈나는 대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AI 그 컨텐츠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AI가 지금 우리 주변에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그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소소한 재미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 최근에 뭐 지브리 만화 열풍부터 시작해서 아주 자잘한 그런 재미들을 느끼고 있고 AI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갈수록 우리 인간 자체를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AI 기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도토리하고 그 하는 거 뭐죠? 싸이월드 아시는 분은 좀 꽤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그 싸이월드라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아주 조잡한 형태의 자기 아이콘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AI 시대를 맞아서 실제로 자기보다 더 똑같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근사한 디지털 휴먼을 인터넷 공간에 만들어서 게임도 하고 또는 심지어는 연애도 하고 또는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활동도 하고 또는 정치적 활동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드려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Create Your Digital Self라는 당신의 디지털 자신을 만들어 창조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나의 모습을, 나의 특화된 나의 모든 것을 AI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AI 디지털 세계로 변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특정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리 깊은 수준으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일반적인 수준에서 봤을 땐 그 정도 수준도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평균적인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는 건데 만약에 AI인데 그 분야의 아예 전문가가 AI가 대답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 개념을 차용을 한 건데요. 만약에
저가 보일 스님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이 사이트에는 저하고 똑같은 형태의 인공지능 디지털 자아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디지털 자아는 뭘 하느냐? 저 대신 유튜브도 출연하고요. 또 AI가 질문을 하면 내가 쓴 책들, 내가 인터뷰했던 내용들, 강연했던 내용들, 법문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다가 디지털 공간 안에서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디지털 휴먼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현실화 지금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정사가 제가 있는 곳에서 꽤 거리가 있는데 날씨도 춥고 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으면 저하고 똑같은 디지털 휴먼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AI가 저하고 똑같은 보일 스님이라면 충분히 할 만한 할 법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준다는 거죠.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거 하고 있겠죠. 그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AI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비단 살아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만 아닙니다. 프로젝트 디셈버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갑작스럽게 주변에 그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그런 경우, 일정한 경우 작별 인사도 못하고 애도 기간도 갖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분들이 생전에 나눴던 카톡 문자, 또 같이 찍었던 영상, 아니면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그대로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디지털로 복원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뭐 한 달에 우리 일반적인 버전으로 하면 9,800원만 내도 되고요. 고급 버전은 한 3, 4만 원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남편을 잃어서 너무 시리에 빠져 있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별난 부인이 남아있었을 때 생전에 있었던 것처럼 카톡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망자하고. 그리고 뭐 딸내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사이가 이런 친구인데 괜찮겠느냐 하면 마치 남편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분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카톡 패턴이나 목소리나 얼굴 모습이나 그대로인 거죠. 하면서 같이 또 응대해 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웹사이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 스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또 49대도 지났는데 뭘 또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텐데 현재 지금 기술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우리 스님들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얘기죠. AI 명상 기술을 통해서 초선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져서 유도해 드립니다라는 사이트입니다. 명상을, 참선을 AI가 관여를 해서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주겠다라는 사이트입니다. J존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존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시판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안거에 들어가 있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윈터 리트리트 해갖고 겨울 안거에 들어가서 굉장히 비싸요 또. 근데 이게 거의 뭐 80 몇만 원 하던데요, 하나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형태의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간 뇌파를 조절을 하고 또 뇌파의 흐름들을 섭동이라 그러거든요. 쓱 들어와서 살짝 뇌파를 자극을 통해서 쉽게 몰입 상태, 이른바 선정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좀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자, 요즘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EEG 디코딩이라 그래서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EEG 신호 해석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다 그럽니다.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중간에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폰 갖고 서로 통역하는 거 해보셨나요? 이게 비약적으로 최근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 아이폰에 있는 챗 GPT 상대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말도 다 끝나지 않는데 마치 친구처럼, 나랑 한 10년 이상 알고 있었던 친구처럼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중간에 말을 잘라도 그 맥락을 이해해서 바로바로 따라옵니다. 요즘에는. 놀랍죠? 과거에는 제가 AI가 나오는 얘기를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하면 이 친구가 버벅대거든요. 이거 로딩이라고 그 시간이 번역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자꾸 끊기니까 싫다 해서 얘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고 나는데 3년 전에부터 AI 기술이 딥러닝 기술이 보급화되면서 그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할 때 우리가 영어로 우리 말을 번역한다고 하면 중간에 영어 번역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오후니까 good afternoon 하면 중간에 번역기가 돌아가서 저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번역기가 작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AI는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음파가 있어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파장이 전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는 건데 이 음파를 통으로 전부 다 데이터로 찍듯이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통으로 영어와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죠. good afternoon이라고 얘기했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그 일치관계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단계를 빼버리고 통과 통으로 그대로 이어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AI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일이 번역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 통으로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바로 다 번역을 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이 우리 이 명상 기술로 응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파라는 게 여러분들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심전도 EEG 신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그재그로. 이 지그재그가 아무리 미세하게 잡는다 그래도 우리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전부 다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미세한 진동, 미세한 변화까지를 포착해내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지금 AI가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 신호를 다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아까 우리의 음파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심리 상태에 요동치는 그 그래프의 미세 변화까지도 통으로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의 추이, 변화, 전개 과정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평정 상태, 평온 상태, 몰입 상태에 들었을 때 우리가 아니고 나의 뇌파 상태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죠? 내가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했을 때 반대로 역설계 해준다는 구상입니다. 자, 그 기술로는 유로피드백, 뇌파 모방하는 명상 유도 기술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머리에 껴서 거꾸로 이제 그걸 쏘아주는 방식입니다. 가상현실이나 VR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명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공간에 와서 이걸 쓰고 있으면 이런 공간처럼 뭐가 찰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을 잘하고 있으면 이 촛불이 고요하게 잘 켜지고요. 제가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은 촛불들이 막 하나씩 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청 공간 안에서 그런 효과들을 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개념이고 과거에는 영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다루는 주제였는데 지금 그 마인드 업로드 뉴럴링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에서는 우리의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가 정신기능이 자체가 바로 젊었을 때처럼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굉장히 날카롭게 돌아가는 뇌파 상태를 그대로 다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켰다가 우리가 나이 먹고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거꾸로 역설계하면 우리가 치매라든지 또 중증 어떤 신경장애 같은 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술의 요체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들, 우리의 감정 상태를 전부 다 디지털 신호로 전환한다는 그 내용이 요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보조 마음 챙김을 명상 기술로 응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명상 상태에 들었을 때
AI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을 명상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얘기합니다. AI가 어떻게 명상 기술에 활용되고 있는지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감정인식, 정신부화, 운동상상, 발작 탐지, 수면 단계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 정확도 범위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는데요. 비약적으로 상승되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브레인 칩, 머리에다가 칩을 이식을 해서 우리의 뇌파를 정확하게 탐지해서 그 뇌파를 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다는 구상.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텔레파시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워서 있으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딱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마우스가 따라가는 거죠. 그 기술을 인간 임상 실험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난 게 2023년도에 그게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를 겪게 해서 전신마비 환자들이 저렇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뇌에 칩을 박은 상태에서 저렇게 체스 게임, 또 심지어 요즘 그 애들 유명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을 생각만으로 하는 겁니다.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디지털 신호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AI 기술 덕분에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저 원숭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원숭이 머리에도 칩이 박혀 있습니다. 칩이 박혀 있고 저기 보시면 이 코드가 뽑혀 있거든요. 저 하단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저 원숭이가 저 핑퐁 탁구 게임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공이 하얀 점이 올 때마다 원숭이는 저 하얀 점에 갔다가 막대를 맞추면 저 입에 문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나나 스무디가 나와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한다? 저 점을 엄청나게 탁구하듯이 잘 쫓아가서 잘 맞춥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와이어로 연결된 게 아니라 무선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저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저 원숭이 실험을 거쳐서 지금 임상 단계 실험까지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지금 저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유럽의 굉장히 유력한 학술지에 이 BCI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는 이 기술을 학회지에 이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려고 지금 학회지에 투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액셉트가 되면 그 BCI 기술, 아까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밖에 디지털을 기기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학회지가 이제 액셉트가 되면 저렇게 광고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델파이2M이라는 의료 예측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AI 기술에 기반한 겁니다. 최근에 영국의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40만 명의 그 의료 데이터를 모으고요. 또 190만 명의 덴마크에서 190만 명이나 이르는 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 예측도를 검사하는 건데요. 그 정확도가 0.97에 이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97%라기보다도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AI가 이 두 명의 건강 상태의 데이터를 딱 체크를 하고 누가 언제 죽을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정확도가 0.97, 1이 만점이거든요. 0.97이라면 거의 틀림이 없이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래요? 우리 도반 스님하고 같이 놓고 누가 언제 죽을지까지 지금 이제 AI가 다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과거 병력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20년에 걸친 미래 건강 경로 전체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정확도가 0.97,
거의 틀리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요, 잘 보시면 닐 하비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머리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 안테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안테나가 아니라 머리에다가 안테나를 꽂은 상태입니다. 안테나를 머리에 꽂아서 다니고 있고요. 이분이 꽂은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선천성 정맥증을 앓고 있어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저 안테나를 갖다가 꽃 앞에 가면 이 색깔을 저 안테나가 소리로 변환을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악가이기도 한데 색깔을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로 그 디지털 신호로 다 변환된 상태로 그 밖의 외부 세계의 색깔을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안테나를 자기 몸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항의 외부에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불법 부착물로 해서 공항에서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이제 물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소송을 걸었답니다. 안테나는 나의 신체 일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오랫동안 법정 투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꽂아놓은 안테나는 뭐다? 이분의 신체다. 라는 판결을 처음 받아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사이보그라고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속칭 루게릭병이라 그러잖아요. 얼마 안 살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한 3, 4년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영국의 로봇 공학자 스콧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자신이 사망하기가 한 2,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전의 데이터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들을 미리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과의 기억들 또는 자기가 썼던 논문들 또 책들, 강연했던 내용들, 수업했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전부 다 디지털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몸도 디지털 기관으로 플라스틱 장기로 교체하는 작업들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꿈꿨던 것은 자기의 몸 자체를 완전히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끝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인류 최초로 계속 디지털화 하겠다는 그런 작업과 열망을 버리지 않았었던 그 내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것은 2045년에 인간이 불멸, 이모탈해지는 그 시대, 그 원년으로 이렇게 소개한 타임지 기사였습니다. 뒤에 꽂은 거 보면 여러분들 뭐 연상되시나요? 옛날 매트릭스 연상되시죠? 2045년, 흔히 요즘 많이 하는 얘기로 특이점이라는 말이 요즘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과거에는 특이점이라는 말이 이때 쓰였습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아마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 다가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거보다 먼저 나온 책은 특이점이 가까워온다였습니다.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인간 지능의 총합이 인공지능의 능력보다 오히려 뒤처지게 되는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2045년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출시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분이 작년에 서둘러서 책을 또 하나 냅니다. 바로 그 Singularity is Near라고 해서 그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책을 내요. 부랴부랴.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2045년은 너무 멀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분이 첫 번째 책 낼 때만 해도 이분 얘기가 다 허황된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 비판을 맞았는데 이분의 첫 번째 책에서 나온 얘기의 7, 80%는 지금 다 현실이 됐다 그럽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사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가장 비판받았던 게 특이점을 2045년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2045년이면 내일 모레인데 이런 특이점을 주장한 거에도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다? 180도로 바뀌었죠. 오히려 2045년도 너무 멀다라고 해서 지금 특이점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AI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AI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현대 자동차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 얘기는 인간과 기계의 융합,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 스님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AI의 최종 낙처는 어디다? 우리 바디, 이 신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과 AI가 융합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인류는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AI와 인간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 책 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내용들은 뭐였냐면 AI 기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체 기능이 어떻게 되더라? 변화하는,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부의 본격적인 마무리를 해봐야 될 건데요. 루치아노 플로리디라는 옥스퍼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4차 혁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썼던 용어지 전 세계적으로는 쓰지는 않았는데 그 변화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뭐 독일에서는 뭐 인더스트리 뭐 3.0, 2.0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하는데 그럼 4차 혁명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루치아노 플로리디가 4차 혁명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한 20년 전에. 근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해요. 인간 인류에서는 항상 혁명이 있어 왔는데 그 네 번째 혁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페르니쿠스 천동설이 많을 때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이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렸다고 할 수 있죠. 항상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 2차 혁명은 다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죠?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희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또 인간이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2차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차 혁명은 닥터 프로이드에 의해서 주장된 우리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우리 모든 것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의해서 이 세계는 구성되고 이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닥터 프로이드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이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3차 혁명이었다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제 비로소 4차 혁명을 인간이 맞이하고 있다. 그 4차 혁명은 뭐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는 인간은 유기체로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금 몸 밖에 있는 것들 보면 여기 카메라들도 돌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들도 하나의 기계,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는 구분이 되어지는 걸로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해해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AI 시대는 급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다? 인간과 데이터, 인간과 기계라는 구분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류가 맞이한 네 번째 혁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과거부터 만물의 영장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아 왔는데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 인간의 고유성마저도 흔들리고 있고 아마 우리의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이 단순히 일자리를 뺏긴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는 수준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과거에는 먹고 살만했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 스님들이 항상 참선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 질문과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되지만 일반인들이야 그날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받고 애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일들인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죠. 하지만 AI 시대에서는 이제 많아진 여가 시간 또 뭐 AI 기본소득을 받든 간에 다 집에 있게 되고 과거처럼 노동 현장에 있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지금 현대차 노조에서는 어떻게 지금 당장 그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겠다고 지금 투쟁 선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공장 안에 아틀라스 로봇이 들어와서 나의 일자리를 뺏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노조 명의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예견했던 그런 갈등 양상이 바로 지금 현실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루치아노 플로리디 교수의 얘기로 돌아가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정보화된 유기체로서 정보권에서 다른 정보 에이전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유기체, 살과 뼈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액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우리는 고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은 뭐다? 정보화된 유기체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폭스라 그래서 이 인폭스는 어디에 살고 있냐? 다양한 형태의 정보권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굉장히 큰 법당이잖아요. 이 큰 설법전 내에도 지금 어떤가요? 사람의 숫자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 모여 계신데 지금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정보 데이터의 숫자가 이 공간에 많이 채우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지금도 카톡 올리시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여기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 다양한 카메라들이 돌아가면서 내뿜고 저 위에서 내뿜는 빔 프로젝터의 디지털 데이터량 합산해보면 아마 압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공간 안이, 이 법당이라는 공간 안이 인포스피어라, 정보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는 육신을 가진 존재하고 데이터라는 디지털 정보하고 완전히 어느 게 주체라고 할 거 없이 다 뒤엉켜 있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이런 세대를 안 살았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스마트폰 안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일부러 안 갖고 계실 분은 있겠지만 대부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여기 오늘 들어오는데 뭐 정숙을 위해서 핸드폰 잠시 맡겨두겠습니다 하면 맡겨주십시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나가버리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 템플스테이 저 어렸을 때 지도법사에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과거 애니콜 시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그러면 다 내요. 사람들이 이름 써서. 너무 착하게. 지금 아마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 앞에 여러분들 3일 동안의 수행을 위해서 핸드폰 전부 3일 동안 반납해 주십시오 하면 아마 폭동 일어나거나 다 집에 가버릴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이런 말 해요. 핸드폰은 뭐다?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다라고 해요. 5장 7부. 이제 핸드폰은 사실상 우리의 확장된 신체가 돼버린 거죠. 아마 외국 나가서 핸드폰 잃어버리거나 그러면은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 애기들이 단순히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죠? 대부분 나의 네트워크의 데이터라든지 내가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데이터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분실된다는 것은 이게 내가 어디 다친 거에 상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